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 5개 주의 폭염주의보와 경고등이 발효 중입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2로 하는 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되자 미 전국이 찬반으로 들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암호화폐 규제법과 원자력발전소 재가동도 전국에서 주목합니다. 뉴욕주가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망명 신청 중인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뉴욕과 워싱턴 DC로 추방하는데 $1,270만 썼습니다. 한 명당 비용이 $1,400인 셈인데 시카고도 추방 목적지로 추가됩니다. 뉴멕시코주는 텍사스와 애리조나 주민까지 커버하는 낙태 클리닉을 텍사스와의 주 경계에 세웁니다. 인지도가 높은 세라 페일린 전 엘라스카 주지사가 연방 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졌습니다. 당선자는 엘라스카 원주민 출신의 메리 페톨라 주 하원 의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페일린 후보를 이겼습니다. 미국인의 52%가 연방 수사국의 트럼프 집 압수수색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가장 큰 두려움은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위터가 돈 내는 구독자에게 이미 쓴 글을 편집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날씨와 정치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맨 앞에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아이다호, 유타, 몬타나까지 캘리포니아주 주변에 있는 주들이죠. 미국 서부주들입니다. 오늘부터 원래는 월요일 오후까지 노동절 그날까지라고 했는데 화요일까지로 폭염주의보, 경고 이런 것들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말씀드리자면 남쪽으로 샌디에고에서부터 저쪽 북쪽으로 샤스타 마운틴까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보다도 더 북쪽인 셈이 되겠죠. 그쪽까지 지금 화요일까지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 폭염주의보가 더 오래 연장 발효될 수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요일에 105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밤에도 아주 덥기 때문에 중요한데 세크라멘토, 밸리 지역 그쪽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중반까지 그런데 밤이 되면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 지역은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최저기온, 최고가 아니라 최저기온도 80도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척 덥다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에어컨이 됐건 아니면 집에 시원한 곳이 없으면은 여러 지역에서 지금 시원한 곳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되겠습니다. 직접 신경을 쓰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웃이나 가족이 다 돌봐드리는 것 필요하고요. 데스밸리가 9월 한 달 동안 역사상 최고로 더운 때 돼서 126도까지 금요일부터 주말 다음 주까지도 그 정도 당연히 화시고요. 올라간다고 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것 여러분들께 많이 그 스트레이트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4시부터 9시까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전력은 좀 줄여주시고요. 사용을 불도 꺼주시고
극단적인 더위가 미국에서 날씨 관련으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 해에 한 700명 정도가 이 극단적인 더위 때문에, 뭐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허리케인도 있고, 그런데 더위, 폭염이 사실은 사망률의 가장 큰 그런 위험이고요. 건강뿐만이 아니라 무슨 산불, 가뭄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이 지구온난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포함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도 폭염이 아주 그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특히 여름이 끝나가려고 한다기보다 늦여름이 시작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딱 우리가 멈춰지면은 지금 코비드다 뭐 이런 것들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아프시면 안 됩니다. 더위도 너무 지치면 그 다음에 다른 병이 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알래스카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 보수적인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세라 페일린이라는 알래스카 전 주지사를 지냈고, 존 맥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당시에 부통령 후보로 됐었던 이 인지도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더군다나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팟캐스트라든가 미국 정치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미국 사람들은 뭐 자동차를 타도 팟캐스트와 휴대폰과 연결을 해서 듣고 하기 때문에 세라 페일린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이 세라 페일린이 본인이 주지사를 한 그곳에서 특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졌습니다. 민주당에게. 이건 알래스카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본인의 주의 주지사였던 사람, 부통령 후보였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가 단 영이라고 거의 50년, 49년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지키다가 3월 달에 이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한 자리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해서 임기는 1월까지 남아있죠. 물론 그 임기 그때까지 남아있는 것을 채우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11월 달에 뭐 본선거에서 특별선거를 합니다. 주마다 또 타 선거 방식이 달라서요. 세라 페일린이 11월 본선거에는 그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4명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선거가 같은 지역구에서 지금 치러진 거잖아요. 그 지역을 1월 달까지 일단 임기를 채우는 것은 최종적으로 8월 16일에 투표를 치렀고, 다른 주보다 개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세라 페일린이 졌습니다. 졌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뭐 말 그대로 그 알래스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반세기 넘어 만에, 그리고 이 알래스카는 연방 하원 의원 의석이 한 석밖에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50석이 넘는데 인구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 한 석을 반세기 넘어 만에, 거의 반세기 만에 민주당이 차지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민주당도 현재는 아니네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그 주의 하원 의원을 했었던 역시 여성이고, 이분은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는 여성으로서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민주당이 되는 것이고, 또 알래스카의 원주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주민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뭐 교육은 그 알래스카 밖에 나가서 받았지만, 메리 페톨라라는 또 두 사람이 원래 친했습니다. 이 페톨라가 하원 의원 할 때 세라 페일린이 주지사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세라 페일린이 이제 부통령 후보되고 주도를 떠날 때 본인의 집들의 아이들 놀이터 하는 아이들 놀이기구를 바로 본인이 그 메리 페톨라 당시에 그 하원 의원에게 주 하원 의원에게 주고 갔을 그 정도로 친한 관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주 친했었고요. 해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세라 페일린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도 있고, 팟캐스트 또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공화당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아도 낙태, 기후변화,
이런 이슈에는 밀리고 만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내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두 사람 다 여자니까는요, 굉장히 강조했었고, 기후변화, 또 알래스카 하면은 연어잖아요. 그 연어의 어떤 그 숫자를 어떻게 하는가, 이 같은 정책을 내세웠고, 세라 페일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그 후보들과 마찬가지 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낙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라 페일린이 민주당의 어제 당선자로 확정된 이 전 하원 의원을 뭐 한 4대1로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낙태 문제가 이 정도로 그 보수적인 알래스카에까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여성의 특별한 사생활 권한을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여성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대부분의 여성은 내용을 잘 알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11월 달에도 본선거에서도 그 남은 임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2년을 바로 이 당선자가 이겨서 채울 수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래스카가 4명이 나가는데 그 4명이 있죠. 이 사람이 51.5%로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메리 페톨라 당선자가 받았고 세라 페일린이 48.5%를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세라 페일린보다는 조금 전형적인 공화당 성향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닉 베키치라는 후보였는데 메인스트림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무소속이었습니다. 알 그로스라는 외과 의사인데 이 외과 의사는 뭐 많은 표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두 사람 다 많은 표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51, 48.5니까. 그런데 이 무소속인 이 사람은 어제 딱 사임을 하고 이 알래스카 그 최초의 원주민인 메리 페톨라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화당의 다른 후보는 나가는 거죠. 이 51.5% 대 48.5%는 네 사람 다 놓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2차 투표 이렇게 계속 걸러보니까 이 두 사람만 대결했을 때 그런 표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화당 또 다른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확실치는 않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그 알래스카라는 보수적인 곳에서 세라 페일린이 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참 그 와이오밍주와도 좀 비슷하잖아요. 와이오밍주에서도 리스 체니, 딕 체니의 딸이 떨어졌는데 딕 체니의 딸을 떨어뜨린 그 사람과 둘 다 여자로서 굉장히 친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에서 이렇게 됐고, 이번에도 그 뜰에 있는 그 트램펄린이요. 아이들 막 뛰고 노는 이걸 세라 페일린이 바로 본인이 지고만 이 전주 하원 의원 메리 페톨라 당선자에게 줬는데 이 사이가 정치에서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 중간 선거가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 되고 있네. 더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면은 어떡한지 하는 걸 걱정을 합니다. 원래 바이든에 대한 심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너무 긴장을 하고 위축됐었는데 전혀 공화당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범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마다 뉴스에 나와서 오늘의 미국에서도 하루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화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스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게 과연 좋은가, 좋지 않다고 보는 공화당이 현재로서는 조금 많다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그 본인이 지지했었던 그 후보 모든 말을 자신과 일치하게 하기를 원하니까 미래가 아니라 과거, 부정선거였다, 내가 대통령이다, 심지어 지금 당장 선거를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상원에서 상원이 다수당이 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하는 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미치 매코넬의 부인까지 자신의 그 행정부 시절에 교통부 장관까지 지냈던 일레인 차오를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까지 때리고 있으니까 이건 공화당에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압수수색한 그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몇 개월 내내 얘기를 들을 것이고 아마도 연방 법무부는 정치적인 것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사법 위반, 스파이법 위반이 됐건 아니면 사법 수사 방해가 됐건 기소 자체는 선거 전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추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서 떠나올 때 불법으로 뭔가를 가지고 나온 것만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이 사실이 되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커스 받는 것을 공화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솔린 값이 이게 뭐야? 바이든이 되니까 엉망이네? 그게 바이든 탓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에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된 사람들도 트럼프보다는 다른 문제를 부각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에 칼 로브 공화당의 전략가로서 뭐 박스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글을 쓰거나 말로써 여러 가지 정치 그 커멘터리를 하고 있는 칼 로브가 어제도 박스뉴스에 와서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왜 이 연방 법무부에서 트럼프의 마알라고에서 기밀 막 써 있어요. 거기 앞에 기밀, 뭐 특급 기밀 이렇게 써 있는 게 박스에서 막 잡지와 같이 섞여 있고 바닥에 있고 하니까 박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보도를 하려고 아니 누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런 것을 떨어뜨려 놨겠는가 내가 거기 많이 가봤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칼 로브라는 사람이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원래 연방법무부 또 이제 수색을 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수색을 할 때는 그게 기본이랍니다. 뭐 증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사진을 찍어 놓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칼 로브라는 공화당의 전략가가 한 얘기가 글쎄요 FBI에 11월 전에 기소할 가능성은 낮을지 모르지만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이 정보 문서 가운데 어느 것도 트럼프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공화당인 칼 로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인 겁니다.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든 그의 보좌관이든 백악관을 떠날 때 원본인 그 여러 가지 문서를 백악관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화당에서도 이 정도의 그 커멘트가 나오고요.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인 52%가 연방수사국의 마알라고 압수수색을 적법하거나 리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적법하거나 적절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41%는 끝없는 마녀사냥이다. 그런데 41%보다 9%가 많은 52%가 합법적이고 적절한 조사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당파적으로 이견이 있죠. 공화당 80%가 마녀 사냥이다. 민주당은 5%만이 그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응답자의 대부분은 51%는 글쎄 마알라고 이 이슈가 11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답했지만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9월에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응답자의 64% 공화당 응답자의 64%는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분통이 터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하게 투표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갈 거야.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8월 17일부터 8월 며칠까지 그거 제가 잘 못 적어놨네요. 등록된 유권자 13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차 범위는 조금 작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7%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욕, 텍사스, 뉴멕시코의 스토리를 통해서 미국을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미국이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주가 총기 소지에 대해서 이제 숨겨가지고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연방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데는 왜 그 연방 대법원에서 뉴욕주의 컨실드 된 이런 총기를 거리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판결을 했더니 뉴욕주에서 그 판결 이후에 시행령에 대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뭐 거의 없앤다라고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또 그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딱 그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연방 판사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총을 숨기고 휴대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할 수 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렸냐면 총기 소지를 왜 컨실드된 총을 길에서 못 가지고 다녀? 라고 생각하는 총기 소지자들의 어떠한 것을 보호를 하는 그 같은 두 군데의 그룹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이고 이 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검찰총장 특히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제한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한 측에서는 수정헌법 1조, 2조, 14조를 들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죠. 제2항소법원이 되겠네요. 항소하면서 본질적으로 뉴욕주는 전체를 총기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 그거는 이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하는 게 총기 소지를 해야지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 뉴욕주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는 주정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컨실드된 총을 가지고는 다니되 그런데 제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 연방대법원에서 길에 그냥 총 가지고 다니게 해라 했으니까 그것을 조금 개선하는 법안을 만든 거예요. 시행령을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컨실드된 총을 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녀요. 이런 것을 이제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16시간 동안 강의실에서 훈련을 받고 2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소셜 미디어를 전부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되고 장소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있는 놀이공원이라든가 학교, 교회, 지하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는 컨실드라도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총을 가지고 가려면 그 사유재산의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되고 또 하나가 good characte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지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전반적으로는 뉴욕에서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집행하지 말아라 한 건데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판사도 장소에 대해서 그런 것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성격, 굿 캐릭터라는 것이 모호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의견을 첨부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밖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은 좋다고 해서 이 시행령, 이 법을 시행하도록 판사가 판결을 내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고를 하니까 아직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뉴욕의 검찰총장은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서 우리의 이 총기 시행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시행해야지만 된다 하니까 완전히 끝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텍사스주는요. 텍사스주의 비상관리부서에서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라는 데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지난 몇 개월 전이었던가요? 텍사스 주지사가 아니 인민법을 이렇게 강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되지. 우리가 멕시코와 미국 남부와 국경이 가까우니까 다 우리 쪽으로 오는데 그래?
너희들 그렇게 이민법을 허술하게 하려면 이민법을 허술하게 하기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다 보낼게 해서 망명 신청자, 대기자 이런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워싱턴 DC와 뉴욕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8월 9일 현재 그렇게 해서 보낸 그 비용이 거의 1,3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1,270만 달러. 전세 아주 버스 회사가 있어요. 어떤 그 버스 회사에 수천 명의 이민자를 1,270만 달러를 지불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사에서 이 돈이 맞는가? 제일 처음에는 이 내용은 CNN 방송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송들이 또 신문들이 팔로업 보도를 하니까 이 텍사스의 비상 그 대책 본부에서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4월 달 이후에 7,400명 이상의 그런 이민자들을 자발적으로 워싱턴 DC로 어디로 1,500명은 뉴욕으로 워싱턴 DC에 더 많이 보냈는데 비교적 엘파소에서 이 그레이하운드 버스 당일 편도 티켓은 뉴욕까지 291달러, 워싱턴 DC까지 324달러인데 그래서 당일 항공편도 400달러 미만인데 왜 이렇게 한 사람당 1,400달러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가 이 비용을 세금으로 하긴 너무 아까우니까 기부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1,270만 달러를 세금으로 쓰는 동안에 기부금은 16만 7,828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역시 재선에 나가고 있고요. 이민 정책 이런 것을 강경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튼 돈을 많이 썼고 어떤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로 당장 멕시코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망명 신청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 비용 같은 것은 본인들이 내야지 되거든요. 그 돈을 텍사스 주정부가 대신 내주네, 여행 비용을 절약시켜주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엘파소 타임즈에 많이 그 보도가 돼 있고요. 망명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에는 추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도 뉴욕과 워싱턴 DC에 이어서 이 같은 사람들을 추방을 하는 거죠. 버스를 태워서 그런 목적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일을 하면은 보여주는 게 있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쓰고 있어. 그런데 또 반대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게 알 수가 있어집니다. 뉴멕시코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주지사는 민주당입니다. 대체적으로 뉴멕시코는 항상 그렇죠. 그런데 뉴멕시코가 텍사스 국경 근처에 1,000만 달러를 들여서 낙태 클리닉을 세웁니다. 뉴멕시코의 주지사가 여성입니다. 미셸 루한 그리함은 행정명령이거든요. 이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주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낙태를 하려고 하는데 접근이 금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대비하고 해서 이것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뉴욕주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아니 길에서 숨긴 채 그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거 아니야. 가지고 다닐 수 있어. 판결하고 나서 뉴욕주가 그러면 우리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겠어 하고 법을 만든 것처럼 뉴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주의 권한으로 해라 하면서 여성이 낙태를 거의 할 수 없게 되는 주가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뉴멕시코는 조금 기본적으로 이런 리버럴하니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새로운 그 클리닉이 텍사스와 딱 접해 있고 애리조나 국경에서도 가깝습니다. 동쪽으로 10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나 아나 카운티라는 곳, 이곳에 그러니까 뉴멕시코는 물론이고 텍사스 물론이고 그 애리조나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낙태 약물도 대체적으로 요즘은 약물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뉴멕시코 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는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그 같은 그 정책, 낙태에 관련한 정책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진보적인 주에서는 이게 항상 이렇게 겹쳐갑니다. 보수적인 주에서 그래 근친상간이어도 강간이어도 아이를 낳으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돼? 어머 그러면은 그 주에서 힘드세요? 우리 주로 오세요 하고 극과 극이 치다르니까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참 그 힘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뉴멕시코의 전 그 공화당 상원 선거에서 후보였었던 엘리사 그 마르티네즈 역시 여성이네요. 여성 전 후보는 납세자들이 결국은 낙태 사업에 돈을 대게 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의견은 이 의견 저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튼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처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오셨거나 뭐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민 생활이 길어지면서 한 80년대 후반부터는 텍사스 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집값이 싸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네바다주, 그 라스베가스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판매세는 있어도 그런데 이민 세월이 길어지면서 은퇴할 때 내가 어디에 가나? 요즘처럼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처럼 범죄가 많으면은 내가 구태여 이렇게 비싼 생활비와 집세도 비싸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집 한 칸 어렵게 마련했으니까 페이먼트도 끝날 테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그거 팔아서 다른 주로 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주의 성격이 어떠한가? 이거 잘못하면은 그곳에 가셨다가 아주 그 이민자로서 이민자를 싫어하고 박대하고 학대하고 이런 곳에 가셨다가 보따리 싸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플로리다주 좋죠. 날씨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성향과 비교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다른 주의 얘기를 전보다는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오늘의 미국도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 기간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방송을 해야지 되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릴 뉴스는 중요한데요. 캘리포니아주는 항상 미국의 다른 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자주이기도 하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는 두 가지 다른 주에서도 전부 뭐 세계에서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뭐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고 벌기보다는 잃어버린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암호화폐 규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뭐 상원 하원을 전부 통과를 했고 주지사가 서명을 할 수 있는 기간 9월 30일까지 서명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서명을 할 결정을 뭐 아무튼 게빈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 이달 말까지 내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은 디지털 금융 자산법, 디지털 그 파이낸셜 에셋 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소는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 되고 특정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는 금지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승인하지 않는 코인 상장은 폐지하도록 합니다. 뭐 됐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악시오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업계, 코인 그 업계,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하는 기관, 정부가 같은 방에서 서로에게 두 개의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혁신, 이건 이제 업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이걸 이렇게 서로 던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딱 충돌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충돌한다면 임팩트 그 직전의 순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라이센스 신청해야지 되고, 그러면 신청한다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여러 회사들처럼 정기적으로 지표를 보고를 해야지 되죠. 그리고 규칙을 위반하면 민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현명하고 균형 잡힌 정책이다. 이건 이제 이 법안을 만든 하원 의원이 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이제 최고에는 이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 협회에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주에서 몰아낼 것 같네. 불과 얼마 전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음 세대의 어떤 혁신적인 투자가들을 키운다, 혁신가들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5월 달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여러 가지 행정명령도 내리고 아무튼 했는데, 이 같은 법이 이미 뉴욕에서는 있습니다. 뉴욕은 사실 무슨 여러 가지 코인 같은 것을 장려하기도 하고,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또 규제가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뉴욕은 벌써 오래전에 이런 법안이 제정이 돼 있고, 그 법안이 있기 때문에 또 코인 같은 것을 정부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가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미 전국적으로 퍼지고, 또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2까지 인상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선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서명을 하느냐 서명을 하지 않느냐 이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미국의 노동운동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렇게 경제에 관심이 많은 곳에서는. 노조와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 이런 이름의 법인데,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노조에서 전술로 쓰고 있었던 부분별 교섭이다. 이게 다시 시작된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텔레비전이라든가 텔레비전 작가, 이렇게 미국 일부에서는 바로 이것을 쓰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에서도 쓰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파업을 하고 나서 정부가 그걸 중재한다 하는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정부가 처음부터 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계에서 획기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민주당 주지사가 만약에 이것도 이제 서명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열심히 로비를 하겠죠.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이거 서명하지 말아라. 시간당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이 $22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이 된다면, 이게 뉴욕이라든가 시카고가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가 많이 있는 일리노이주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이 법을 모방하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뉴욕의 네일 살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법은 노동계와 회사, 정부, 대표로 구성된 10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로 하고, 그리고 매년 또 인상률이 있어요. 그 인상률은, 연간 인상률은 3.5%이거나 임금, 아니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 3.5% 가운데 더 낮은 것, 높은 게 아니라 더 낮은 것을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주에 한 55만 명 정도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한 $15 정도는 받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노조와는 달라서 이 근로자 계급에서 한 4명의 대표가 나오고,
회사에서도 4명의 대표 해서 최소한 뭔가가 통과되려면 6표가 있어야지 되는, 저쪽에서 상대방에서도 2표는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그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이게 양측을 동등하게 그렇게 대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반대를 하고 있고, 그동안은 이게 왜 안 됐냐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그 높기 때문에 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부는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고 뭐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단 들어간다 하는 것이 다른 거고요. 역시 이것도 팬데믹 때문에 생긴 겁니다. 팬데믹이 있고 나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패스트푸드 업체가 뭐 일하는 환경이라든가 뭐가 좋지 않고 그 환경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뭐 다치고 걸리고 하면은 손님에게도 전염이 되고 직원과 손님에게 다 피해가 되더라 하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보다 임금이 높아야지 된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로자들은 이 법안을 굉장히 좋아하죠. 획기적이라고 좋아하고 업계는 반대를 하고 한다 하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잠깐 전해드릴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주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원자력 발전소, 결국은 법안이 통과가 돼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Pacific Gas and Electric 거기에다 대고 14억 달러 대출받은 돈까지 탕감을 해주고요. 원자력 돌아가는 것. 그런데 이게 계속 운영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는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정확하게 캘리포니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에너지 값이 많이 비싸지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독일, 일본 그 밖에 많은 나라에서도 원자력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드디어 finally 트위터가 편집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한답니다. 트위터 블루 구독자로 일단 확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결정을 한다는 건데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몇 주일 안에 나온답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은 이제 트위터에 뭐를 쓰고 30분 안에 자신이 편집을 다시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편집된 시간을 보여주는 그 타임 그 스탬프를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뭐 이걸 누르면은 원래 내가 어떻게 썼지 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트위터 사용자는 오랜 동안 이 주장을 해왔었고 트위터를 뭐 인수하네 마네 한 일론 머스크가 여론조사해 봤더니 트위터 사용자의 73%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거기다가 올려놓고 아주 교묘하게 고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악용한다라고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위터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원하니까 가능하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도록,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써놨던 거에 좋아요 이런 거 누른 것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완전히 내리고 나면 그래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트위터 블루를 구독하지 않는 사용자가 언제 이 같은 것을 쓸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것도 곧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하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마지막 구소련 지도자 장례식에 가지 않는답니다. 어제 병원에 가서 조의를 표하고 30분짜리 비디오를 공개하기는 했는데, 서방 세계에서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어쨌든 그가 원하지 않았던 구소련을 해체시키고 소련 연방을 다 독립시켰다 하는 것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애매모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렘린궁에서는 그는 너무 낭만적이었어. 서구가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지금 봐 하는 형태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서방 세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지금도 러시아가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여러 가지로 전보다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희신이었습니다.